네,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달리다가 그냥 막판에 무슨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느낌인데요. 네. 방금 전에 헌재에서 13일 날 탄핵 선고한다고 그래서 훅 하고 봤더니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이런 사람들 탄핵 선고를 13일 날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7일 날 예상하기도 했고 오늘 11일 날 예상하기도 했고 늦어도 14일 날은 생각했는데 네. 지금 13일 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도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주 내에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지켜봐야죠 뭐. 예. 그 날짜가 잡힌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13일 남 14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늦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안에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뭐 저희들도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이 철저해서 아는 사람은 없는데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우리 소추단도 있고 또 그 경험이 있던 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뭐 늦어진다는 거는 뭐 좋은 기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고 했을 때 이미 결론은 뭐 저 인용해서 파면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한 자구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제기한 것이 5가지 탄핵 사유인데 그 항목별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인가 그런 걸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죠. 네.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말이죠. 구속 취소 났을 때 최고위원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나 황당했고 분노스러웠고 일단 뒤통수가 한 대 맞은 것 같아 띵 했죠. 사실 그거를 구속 취소를 인용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을 못했던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헌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 돌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를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상 문제와 탄핵 소추 문제, 헌재하고는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세력들과 윤석열 측에서는 헌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헌재에서 헌재위원들이 그런 걸 압박을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더 만들고 또 헌재에 지금은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윤석열이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비상행동에 돌입을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저녁에 국회 대기 철야로 하면서 의총도 하루에 2번씩 하고 12시까지 릴레이 발언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비상 대기 상태이신 거죠. 네네 비상 대기 상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국회가 아니라 광화문 가서 24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24시? 네, 밤 저녁 12시까지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7시 집회에 같이 참가하고 그다음에는 의원총회를 원래 국회 와서 10시에 열었거든요. 그런데 비상의원총회를 그 현장에서 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또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로텐드홀에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강화문에서 저녁 7시까지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비상행동을 공개 한다. 의원총회가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은 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게. 네네.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거기 뭐 비공개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개 릴레이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고위원님도 발언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집회 시작할 때 7시에 한 3분 정도 무대에 와서 발언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사실은 석방된 거, 저는 범인이 탈출한 거를 검사가 도와줬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그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면서 헌재에 힘을 실어주는 거와, 또 우리가 윤석열 파면해서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을 좀 안심시키면서 좀 더 우리의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의 발언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짓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구속 네. 취소, 거대한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네.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왜 심우정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우정도 사실 윤석열과 한 몸이라고 봐요. 저는 예. 일단 내란에 깊게 관여한 의혹들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실제 검찰총장도 뭐 비하폰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수사관을 보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형태로든 저는 검찰총장이 관여가 됐다라고 봐요. 예. 아직 수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조직적으로 검찰총장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차장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3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습니까? 사실 내란에 깊게 관여를 한 걸 정황들이 있고, 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방해했던 김성원 같은 경우 봐주기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에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거를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구속, 취소 이런 것들은 거기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관여하고, 또 이번에 사실 핵심적인 역할은 구속 취소가 되는 빌미를 준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봐요. 그때 기소할 때 그 전에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하루 반을 까먹었잖아요. 바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은 윤석열과 한 몸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검찰 카르텔이 아주 깊게 뿌리에 박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회의하는데 특수본은 막 반발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거 다 짜고 치는 쇼였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최고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생리상 저는 의도를 가지고 이걸 다 했다고 봐요. 검찰총장이 사실 본인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산수를 잘못해서 그럴 리는 없고요, 솔직히. 그 검찰 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이런데 항상 보면은 빨간 걸로 눈에 잘 보이게 구속 기간 이걸 항상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누구보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이틀 전에 기소를 통상 하는 것들이 관례인 거고요. 또 이번에 구속 취소하는 거, 이것은 위헌이 소지가 있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위헌 소지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법무부 차관인가요? 그 당시에 본인이 주장을 해서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취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당시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치밀하게 이렇게 실수를 가장을 해서 한 걸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기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정경심 때는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바로 그냥 기소부터 했던 검찰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나와 있는 동안에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일단 증거인멸하려고 별 난리를 치지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 그렇게 비아폰 같은 거 이런 거 서버 다 삭제 지시 안 하면 그게 바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우리가 나온 것 중에 치명적인 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밝혀진 것이 비아폰과 경호처의 서버고 지금 윤석열도 나와 있지만은 김성원 경호처 차장도 아직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작당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가 인용된 때 보면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염려 이런 건 언급이 없고 예. 시간 절차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구속 취소를 할 사람을 해줘야지. 네. 지금 윤석열을 그 구속을 취소한다는 게 그 시간 하나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가 운명을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따져서 한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잖아요. 이런 국가 운명은 통상 법조인이나 판사나 이런 경우 관례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왔느냐. 법도 있지만 판례나 관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왜 윤석열에게 이 첫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뭐 본인도 쏘갔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검찰에 그 검찰이 항고할 줄 알고 이런 판사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절단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판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됩니까? 네. 이자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이제 지금은 그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실제 여기에 문제되어 있는 검사, 검찰총장 또는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의 목소리가 높고 또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헌법재판관도 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재판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관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심우정 민주당에서는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어제 나 탄핵 그래서 사퇴 안 한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탄핵을 해야죠.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 어떤 행정 절차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건 용서할 수 없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탄핵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의하고 또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또 국회의장이 그걸 본회의에 태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일단 여당에게도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심우정은 탄핵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이미 발표했잖아요. 예.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고 예. 했는데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사실 경고를 지금 했으니까.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데는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만든 것은 가장 1번을 꼽으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물론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가장 큰 주범이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 준동이라든가 헌법 질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도 윤석열에게 봐주기를 하고 법치를 제대로 집행을 못했었고 거기에서 그들의 독버섯이 너무나 커지게 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실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을 그대로 갔으면은 이런 혼란은 안 왔을 거고요. 그래서 내란을 도와준 방조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사사건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려도 이런 문화가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참으로 그 책임이 크다.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선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은 헌재 결정이 헌재에서도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 이 혼란의 책임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그동안 탄핵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네. 있었지만은 정말 탄핵해야 될 놈들은 탄핵을 해야죠. 최상목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사실은 논리를 제공을 한 건데 그걸 탄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최상목도 탄핵해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최상목 탄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에서는 실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저께도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헌재 결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들은 그 의견은 많았죠. 그래서 탄핵을 개별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헌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최상목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여튼 최고로 급한 것은 헌재에서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니까 그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의견이 다 모아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원내 대표가 올 발언을 통해서 최상목의 이런 낱낱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발언은 했습니다. 근데요, 최고위원님, 저는 이번에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지요. 헌법재판관요? 네. 네. 맞습니까? 그건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에 친위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200석이 넘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쿠데타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내란죄로 만약에 뭐 해서 이제 탄핵 통과가 뭐 어렵겠지만 아무튼 됐다고 칩시다. 근데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는 뭐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지는 논리적으로는 안 맞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단순 논리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을 다 탄핵을 해버리면 결론을 못 내리고 쭉 가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탄핵 요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법의 허점이 이번에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6인이 찬성이 돼야 탄핵이 가잖아요. 그럼 6인 이하로 가면은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성이 9인 중에.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시간을 아닙니까? 끌고 하면은 6인을 구성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자들이요 절차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가 저는 치밀하게 계획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게 다 그 윤석열, 권영세 또 권성동 또 나머지 변호사들이 함께 짜지 않았다면 왜 그 처음에 이제 다행히 그나마 최상목이 마은혁은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을 임명을 했지만 그때 하지 마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 6명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상으로.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절차상 허점을 이 법꾸라지들이 다 해놓고 이거 쑤시고 있는 대로 찾아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한번 써보다가 네. 그래도 그동안 다 막혔는데 그중에 한 놈 엉뚱한 놈 만나면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짓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그 지판상가를 만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번에 보니까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정확해요. 법의 허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조금 법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밑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구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하는 그런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을 이러한 허점을 특히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임명은 며칠 내에 해라. 뭐 이렇게 국회에서 표결되면은 대통령은 임명은 며칠 내 강제 조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만이 혼란을 막을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하고요. 또 뭐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몇 주 내에는 최종 선고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없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예. 기다리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파고드는 법꾸라지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참 계엄법에서부터 계엄에 관련된 것부터 법의 허점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보완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죠. 철저히 해야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최상무가 저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뭐 경제는 또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공군 전투기가 이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민가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군기들이 빠진 거죠. 사실 나라가 혼란 상황이 되니까 군도 그런 여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좌표를 이번에 어저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투 KF-16 두 대가 네 발씩 장착하고 포탄을 가다가 예. 1번기는 잘못 입력을 했고 2번기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번기가 할 때는 또 이것은 이 폭탄은 정밀 폭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중으로. 근데 표적지가 아닌 지역인데 그냥 1번기가 떨어뜨리면서 통상 그 1번기하고 2번기가 편대대행으로 가면서 그 말로 먼저 해요. 드랍 한다든가 나우 하면은 이 친구가 2번기가 확인도 안 하고 나우 하니까 같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기는 오류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번기까지 같이 떨어뜨린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포탄이 전부 몇 발 떨어진 겁니까? 8발 떨어졌죠. 1번기에 4발, 2번기에 4발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좌표 입력을 하면 3중 점검 체계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3중 점검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군기가 엄청 빠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포탄은 공군의 포탄 이번에 MK82는 위력이 엄청납니다. 예. 2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포병들 포탄도 엄청 위력이 센데 예. 그것이 한 30kg밖에 안 돼요. 그럼 포탄의 무게는 위력과 비례합니다. 예. 포탄 무게가 크면은 위력이 센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런 엄청난 그 포탄 한 발이면은 축구장 하나 정도를 무력화시키는 위력이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가에 그것도 아주 표적으로부터 한 10km 떨어진 지점에 민간인 지역하고 군인 지역에 떨어졌다는 거는 상상 갈 수가 없고 또 이번에는 거기를 처음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 겁니다. 예. 이번에 합참 의장과 연합사령관을 모시고 거기에서 사력 시범 형태로 해요. KF 사격하고 F-15 사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번 정도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 표적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요. 사과만 했지 뭐 누구 이 정도 되면 공군 총장 정도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나와서 하는 거를 봤어요. 네. 인사를 2번이나 하더라고요. 사과 드린다고. 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네. 절만 2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책임을 다 한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했더니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내는. 사퇴를 하는 것과 사퇴하고 반려하는 것과 그거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자기가 국민 앞에 사과한다. 있을 수 없는 전쟁 중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네. 지금 아까 220kg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정도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쟁 중에 적의 군수물자 생산 기지라든지 전투 부대라든지 이런 데나 공격하는 거지. 네. 만약에 이번에 좌표를 지금 엉뚱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요. 지금 거기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이후에 예. 현장에 갔었는데 와 전쟁터를 방불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터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8발 떨어졌는데 민가 가까이 떨어진 거는 집이 하나는 거의 폭석 주저앉았고 직접 아닌데도 한 100m 이상 창문들이 다 이 그 폭압 있잖아요. 예. 압력에 의해서 일부는 파편, 일부는 압력에 의해서 다 떨어지고 집 포탄 떨어진 데로부터 반대 지역에 있는 골목에서 이쪽 창문도 압에 의해서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 그건데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에요, 마을이. 그래서 천만 다행이었죠. 거기서 마을 해관 쪽은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때 보니까 마을 해관하고 노인정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으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29분이 다쳤고요. 중상자는 2분인데 29분이 다쳤고 또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네. 220kg짜리 포탄이 8개가 떨어졌으면은 네.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와서 사과한다고 절만 2번 하고 가니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질 않잖아요. 군 사고도 처음 보는 사고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아니 포탄 쏘다가 포탄이 거꾸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무투가 예. 동해에서 기지에서 공군기지 가까운 훈련장에 쐈는데 그것이 빽해서 공군부대 안에 떨어져서 정말 이게 뭔가 지금 나사가 완전히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요. 네. 안보 하는데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맨 앞장서고 있는 놈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요. 안보의 네. 최대 적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실제 국가가 패망하는 이런 경우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서 패망한 사례가 아주 많은데 지금 윤석열이가 저는 내부의 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가장 가치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반성하고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나서서 나라를 더 두 쪽 내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 또는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이면서 그렇게 무너뜨리고 자기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마치 영웅시 여기고 참 말을 안 되는 작당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또 계엄군 만행이 하나하나 또 드러나고 있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작두형 재단기, 네. 야구 방망이 안대 이것까지 지금 다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고문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고문하겠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헌법 선관위에 점령했던 정보사 인원들, 상원이가 뭐 작두라든가 안대라든가 야광 준비하라고 했고 그때
22시 30분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2분 후에 바로 선관위를 점령했어요. 그때 정보사령관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니까 지금부터는 선관위 점령이 합법이다. 가서 점령하고 뭐 체포하고 이런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에는 사무실에다가 선관위 직원 끌고 오면은 고문할 준비를 했다. 예. 이것이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 방망이 특히 작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사진이나 뭐 서류를 커트하는 원형 이건데 예. 그런 것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용도에 쓰겠어요? 이 손가락이나 팔목 자르겠다 위협하든가 또는 위협에 건나지 않고 행동했을 수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뻔했고 그런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속속나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근데 또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내란 속에는 버젓이 나와서 할보하고 다니고 거기에 종사한 주요 종사자들 핵심들은 또 감옥에 있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구속 취소를 한 그 판사는 도대체 네, 한 번이라도 뉴스를 제대로 봤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짓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판결이 저는 진짜 너무나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그 파면이 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은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이 잘못되면은 진짜로 그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그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2차 비상계엄하고 그럴까 진짜. 끝나는 거죠. 네. 참사랑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모든 상황이 비상식적이라서 여쭙는 겁니다. 박현수 대행의 가포 발령 예정 3단봉 캡사이신과 평소에 비협조적인 최상목의 오늘 발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상목 발표는 저거죠. 지금 올해 연도에 뭐가 바뀌었는가의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더 높은 목표로 좀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부모님께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아마 뭔가 거시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뿌듯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경영 분석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 및 메모리 폭동시 경찰서이신과 평소에 비협조적인 최상목의 오늘 발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상목 발표는 저거죠. 지금 폭동시 경찰 대응 강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 폭도에 적극적인 폭동시 경찰 대응이 과하면 최상목의 엄단이 과연 엄단일까요? 아니면 대대적인 폭동 유도의 복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이것은 사실 헌재 판결이 나면은 그때 그 판결 나는 날은 우리 진영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고 특히 극우들이 대단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 치안 유지를 위한 준비로 긍정적으로는 보지만은 그래도 만약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빌미로 최상목도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 곽종근 사령관 회유했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회유한 적도 없고 무슨 그것이 회유입니까? 전혀 회유한 적이 없고요. 그건 정상적인 국방의 차원에서 가서 현안 질의를 한 형태를 취한 것이고 전혀 회유한 것이 없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자기는 회유받은 적 없다.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만 놔둬도 되는가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네. 끝으로 박정훈 대령 이제 뭐 최근에 인사 근무차장 해병대 네. 네.
그거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좀 명예회복을 해주나 했더니 그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사근무처장 밑에 네. 차장이라는 직제가 원래 있지도 않았고 네. 처장이 대령이래요. 네. 근데 그 밑에 대령 박정훈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해놓으면은 그게 능멸하는 거지. 그게 무슨 명예회복인가 싶은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고위에서 이거 잘못됐다 복원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시키고 그다음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 그 선임자 임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병과장 임무를. 그런데 지금 그래야 적재적소가 되는데 지금 받은 인사차장 자리는 보병들이 가는 자리예요. 우리 병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병 인사특기들이 주로 가는 자리고 군사경찰은 수사라든가 이런 데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임시보직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선임 임무를 줘라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하여튼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그 공군 오폭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것도 다 따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윤석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막 이렇게 망했는데 네.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지금 나라가 뭐 지금 진짜 풍경 등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한 상황. 혼란하다 보면 여기저기 혼란하다 보면 딴 데도 그런 것들이 계속 전염될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오늘이 98일째입니다. 내일 네. 모레 100일이 돼요. 아, 네. 그런 짓을 저지른 지 100일이 되도록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나라를 그만큼 100일 동안 숨을 못 쉬게 뒤로 가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진영 또 진보진영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 이번 실체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힘을 좀 같이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제 진짜로 좀 네. 다시 추스르고 힘을 좀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또 저녁에 또 집회 있고 그러실 텐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불리 안보 특강 진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을 좀 다시 모아야겠습니다.